이런 분산 투자, 대체 투자뿐만 아니라 이런 힘든 상황에서는 적절한 그 현금 비중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예전에 그 유명한 그 투자분들이 얘기한 게 이런 힘든 상황일수록 자기 자산의 반 정도는 현금으로 가져가라고 이제 추천을 해요. 오늘은 베스트셀러 유대인 이야기의 저자이신 홍익희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젊었을 때는 우리나라 수출진흥기관 코트라에서 32년을 근무했습니다. 그 32년 근무 기간 중에서 해외 7개국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수출 진흥과 그다음에 우리 한국으로의 투자 유치 사업을 이제 진행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세계 경제 흐름이나 우리 수출 기업들을 위한 그 수출 증대 사업에 진력하다 보니까는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미시적인 도구라거나 어떤 거시적인 환경 속에서의 이런 모습을 보아왔던 게 오늘날의 저를 만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은 보통 58세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 후에는 저는 배재대학하고 세종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쳤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 정년도 65세인데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난 후에 대학교의 배려로 교수 생활을 한 3년 정도 더 했고 그 후에 지금 인생 3막은 자유로운 글쓰기를 하면서 신문에 연재 칼럼을 하고 이렇게 방송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 그 코트라에 근무하시면서 세계 곳곳을 누비시면서 유대인을 많이 접하셨다고요. 네. 제가 첫 번째 근무를 그 중남미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1983년도에 첫 근무를 시작했는데 사실 콜롬비아에는 유대인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한 줌뿐이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제가 만나는 대형 바이어나 혹은 능력 있는 에이전트들을 만나보면 어김없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유대인을 못 보다가 거기 나가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관옥주인도 유대인이야. 그래서 콜롬비아에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 라고 봤더니 유대인들이 콜롬비아의 그 유통이나 이런 거는 꽉 장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라를 바꿔갈수록 어김없이 그런 현상이 계속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근무했는데 거기도 유대인들이 상권을 쥐고 있다가 오히려 우리 교포들이 와서 그들의 상권인 패션, 의류 계통을 이어받아서 하는 걸 볼 수 있었고 세 번째 마드리드 나갔더니 스페인은 옛날에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살았던 나라였더라고요. 네 번째 제가 뉴욕 무역관 근무로 나갔는데 뉴욕은 아예 유대인들이 건설한 도시야. 그리고 뉴욕에서의 금융산업을 포함해서 뭐 패션, 뮤지컬 산업 할 거 없이 도시 전체의 그 서비스 산업들을 유대인들이 주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GDP의 10%뿐이 안 됩니다. 그러한 미국이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거는 사실은 금융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힘이거든요. 그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유대인들한테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유대인 이야기라는 책 외에도 30여 권의 책을 쓰시고 그리고 수많은 칼럼들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곧 개인 유튜브도 채널을 개설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 많은 이야기들, 유익한 이야기들 전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경제에 관해서 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한 2년 전쯤인가요? 그때 이제 코로나 때 미 정부가 그 막대한 돈을 좀 풀면서 이게 이제 언젠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을 유발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기업과 가게가 이제 직격탄을 맞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게 이제 거의 적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업과 뭐 가계부채 등등 여러 가지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내년은 올해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을 거예요. 아, 그래요?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후년이 내년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비관론이 이제 시장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가게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잘 견뎌내시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 삼아서 반전의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책을 통해서 혹은 자료를 통해서 구글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는 좋은 방법들이 있지만 저도 거기에 유튜브라는 어떤 그 매개체를 통해서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교수님, 그 시청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요. 경제는 힘들어질 거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거의 마지막 터널을 지났다 하면서 주가는 반등할 거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투자와 경제를 좀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에서 일이 일비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듣고 싶은 얘기,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큰 흐름으로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7.7%로 나옴으로써 지난번보다 이제 많이 둔화됐는데 그러다 보면은 낙관론이 시장에 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을 받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면 이제 내년 초쯤 되면은 어느 정도 한두 번만 더 하면은 인플레가 꺾이면서 다시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턴하지 않겠느냐라고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우선 1980년대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잡을 적에도 처음에는 토요일 날 하룻밤에 금리를 4%나 기습적으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토요일 밤에 대학살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 같아서 조금 방심했더니 다시 두 자릿수로 치솟았어요.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결국은 14.5%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19%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우대금리가 한 21.5%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4.5%하고 21.5%는 벌써 그게 한 6, 7%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예금 금리를 많이 줘야 비로소 시중 유동성이 은행으로 흡수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높은 은행 예금 금리 수준이 돼야 제대로 이제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이러한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설사 잡히는 듯하고 완화되는 듯해도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서 이게 쉽게 금리 인하 쪽으로 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김치국을 마시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그래서 유가가 다시 옛날처럼 제자리로 돌아와도 인플레이션이 그리 쉽게 잡히지 못할 거라는 거는 근원 인플레이션, 즉 유가와 식음료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그게 지금 6% 내외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유가가 제자리에 돌아오고 식음료 값이 다시 인하되더라도
그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쉽게 금리를 내려가지고 이 시장 대응을 하기는 힘들어요, 연준이.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그때그때 벌어지는 시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우선은 좀 긴 안목으로 내다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부정적인 전망과 동시에 낙관적인 전망을 다 같이 놓고 그 상황별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플랜을 각자가 세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자기의 시각이나 자기의 견해를 가급적 객관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년에 그 인플레가 생각보다 잘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 미국의 그 투자기관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년 초에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가 그다음에 다시 4, 5%의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고 그들이 전망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내년도 임금 인상률이 4 내지 5% 선에서 임금 인상이 시행될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결국 그 정도의 인플레이션, 즉 임금 인상 상승률과 동일한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그들은 지속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이게 2023년은 더 힘들어질 거고 2024년에 가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쉽게 예측하기 힘든데, 네. 왜 그러냐면 내년도의 상황이 힘들어지면 우리가 많은 위험 리스크들이 이제 현실 시장에 떠오릅니다. 네. 우선 고금리 차원에서는 한계 기업들의 부도가 현실화되면서 심지어는 채권 시장이나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중소 중견기업들도 흑자를 보면서 도산할 수가 있어요. 현금 흐름이 나빠지면. 그러면 흑자 도산도 우려되는 형국이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세계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위험해. 그래서 중국은 세계 거시경제 흐름하고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나 유럽은 계속 금리를 인상하면서 양적 긴축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데 중국은 지금 정반대야. 이 부동산의 그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연착륙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그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 지준율도 낮춰주고 있어요. 즉 통합 팽창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는 미국 금리보다도 중국 금리가 더 낮아졌거든요. 그러면은 위안화의 이제 절하, 즉 환율은 더 치솟게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면 또 이 외환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아가지고 달러를 마련해가지고 시장 방어를 하려고 들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생기냐면 지금 일본도 그래요. 일본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예요. 네. 그리고 시중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기 위해서 국채 같은 경우 0.25%가 넘으면 무제한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YCC라고 하는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을 계속 피고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마냥 필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세계 경제하고는 역주행하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문제를 불러일으키냐면 그들이 외환 방어를 하면서 미국 국채를 계속 내다 파니까 미국 국채 시장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자기가 살겠다고 계속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네 채권 시장이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제는 미국도 함부로 못 올리겠구나라고 전망을 하는데 그건 결국 선택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폴 볼커도 경제를 살릴 것인지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인지를 결정할 적에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미국 경제에 앞날이 없다고 그래서 무자비할 정도로 그 금리 인상을 추진하면서 그때 많은 기업들이 부도를 내고 파산을 하면서 실업률도 증가되고 농민들도 못 사겠다고 트랙터를 타고 워싱턴으로 상경하고 폴 볼커 죽였다고 많이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폴 볼커는 곤충 작업했어요. 지금 세계 경제의 형태가 결국은 이제는 선택의 문제로 갈 겁니다. 이거를 약자들을 위해서 경기 침체나 공황을 막을 것인지 아니면 궁극적인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돈줄을 줄여가지고 인플레이션 잡는 방법이 있지만 또 하나는 경기 침체가 급히 들어닥치면 수요 자체를 확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잡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미국 경제가 강해. 네,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은 지금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럼 결국은 고금리와 긴축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지난한 세월이 좀 필요한 거죠. 상황이. 그게 그러면은 그 금리 인상을 안 하고 그 절충점을 잘 찾아가지고 그러게 하기에는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그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어느 쪽으로 좀 이렇게 비중이 실릴지 그거는 이제 정책 당국의 결정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저번까지만 해도 미국과의 환율 경차가 굉장히 커가지고 1,440까지 올라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이제 그 이상으로 더 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심해지면 외환위기가 오는 건데 그래서 이 고환율을 막을 것인지 그 환율을 막자고 또 금리를 계속 올리면 우리나라 같이 지금 가계 부채가 많고 부동산에 연끌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 영국에서 잘못하면 부동산 경기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쪽으로 봐도 피해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택의 문제라면 효과가 있고 덜 피해가 가는 쪽으로 선택할 수뿐이 없어요. 이 두 개를 조화롭게 가져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이번에 이제 그 한국 금통위가 열릴 때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 베이비 스텝 정도를 예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0.5를 안 하고 그거는 괜찮다고 보시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괜찮지는 않을 거예요. 네. 설사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자금 경색이 굉장히 심합니다. 채권 시장이 굉장히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큰 손들한테 큰 기업들한테 채권 발행을 지금은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가 금융채를 발행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 조달 자금을 서로 땡기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정기예금의 금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달금리 즉 코픽스가 계속 치솟고 있어요. 지금 이제 4%인데 뭐 기준금리 0.25% 더 올리고 이 시중 자금 경색이 심해지고 하면은 이게 4.5% 이상으로 만약 오르게 되면 이게 곧 대출금리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달금리에서 가상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뺀 게 대출금리인데 대출금리가 지금의 7, 8%에서 이제 8, 9% 심하면은 투자수준이 10%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금리 인상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두 번에 그칠 것 같지고 않고 내년 중반 이후까지는 계속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점점 더 어려운 형국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자기의 자산을 하여튼 잘 지키는 방법이 뭔지를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교수님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근데 그거는 뭐 제 생각이라기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선 분산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분산 투자도 예를 들어서 주식 종목 중에서 여러 종목을 분산해 놓으라는 게 아니고 주식, 채권, 원자재 뭐 이런 식으로 종류를 다양화해서 투자를 하고 그 채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물가 연동 채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는 대체 자산 투자도 옛날에는 금 일변도였는데 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이나 혹은 다른 대체 자산도 알아보고 또 하나는 이런 분산 투자, 대체 투자뿐만 아니라 이런 힘든 상황에서는 적절한 그 현금 비중이 필요하거든요. 네. 보통 예전에 그 유명한 그 투자분들이 얘기한 게 이런 힘든 상황일수록 자기 자산의 반 정도는 현금으로 가져가라고 이제 추천을 해요. 그런데 그 현금도 마냥 우리 원화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원화, 달러와 그다음에 재산국 통화 그런 식으로 또 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섹터별로 그런 분산 투자가 잘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